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굿모닝 YTN 일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조사와 새해 예산안 협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제출된 뒤 거부 방침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소방청이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꾸려지는 중앙통제단을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가동했다고 밝혔지만 YTN 취재 결과 근무자 명단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밝힌 것과는 달리 전국 구급 차량을 현장에 동원하는 조치도 중앙통제단이 내린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대 교수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넘게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업 인가 철회가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감사원 조사 결과 각종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건데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방역을 완화함에 따라 북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치료제 확보에 나선 거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를 드론으로 공격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포격하는 등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고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법상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후 2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민의힘은 곧바로 퇴장했고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 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석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해임 건의안. 169석의 민주당은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183명 가운데 182명의 찬성이었습니다.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야당의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대통령 순방 때 외교 참사를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건의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본회의가 열리자 손팻말을 들고 입장해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임 건의안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새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후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본회의장 근처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서 진상도 밝히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기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입장이 없다면서 여야 간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가름하면서 남아있는 예산안 처리를 주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식으로 대통령실에 제출되면 거부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제출 때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언론 공지를 냈지만 이번에는 그조차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불쾌감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처럼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한층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야 원내대표의 말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협상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법인 세율 인하 대상 등 쟁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장너 예산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법인세 최고 구간이 어떻게 초부자에 대한 감세입니까? 법인이 이득을 보면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이득 배당이 되는 것이고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떤 그런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꾸려지는 중앙통제단을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가동했다고 밝혔는데요. YTN 취재 결과 근무자 명단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소방청이 밝힌 것과는 달리 전국의 구급 차량을 현장에 동원하는 조치도 중앙통제단에서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서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참사 당시엔 어떤 체계로 가동됐는지 적혀 있습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중앙통제단 근무자 명단에는 모두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단은 모두 사실일까? YTN이 12명 모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은 자신은 참사 당시 중앙통제단 일원이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사 당시에 이태원이 아닌 아예 다른 현장에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봉화 뇌물사고 현장에 갔었어가지고 지금 이태원 사고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저는 중통단 근무자는 아니었고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12명 가운데 실제로 중앙통제단으로 근무했다고 답한 건 3명뿐이고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중앙통제단이 제대로 운영된 게 맞는지 의심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사 당일 밤 11시 50분, 소방청은 중앙통제단 명의로 전국 구급차량 동원령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소방청 종합상황실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전국 소방본부의 출동 상황 관리를 하는 상설 조직으로 중앙통제단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중앙통제단과 상황실이 협업했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당일 조치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줄곧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밤 11시 15분에 시작된 상황 판단 회의를 단 2분 만에 마치고 이태원 현장에 갔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소방청의 허위 공문서 의혹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가운데
특수본은 점점 소방 대응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소환 조사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 특수본 출범 40일을 넘기고도 이 전 서장을 비롯한 현장 책임자에 대한 수사부터 난항에 빠지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소환조사만 벌써 세 번째.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입니다. 영장 재신청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조사에 성실히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혐의 추가된 것도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이 전 서장과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구속영장이 막히면서 특수본 수사 전체가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입건된 이태원 참사 피의자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특수본이 다음 구속영장 신청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물론 이미 입건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태원 참사 수사의 핵심이 될 이른바 윗선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특수본은 우선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겨 보고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까지 적용해 다시 한번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과실로 158명이 숨졌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의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를 낳았다는 공동정범 논리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아직 근처도 가지 못한 윗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간 지 벌써 40일이 지난 경찰청 특수본. 어떤 형태로든 납득할 만한 수사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 마약 단속에 힘을 쏟느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았던 수사기관이 참사 뒤에도 마약 수사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가족과 소통 없이 유류품 마약 성분을 검사하고 시신 부검을 제한하면서 마약 검사 필요성을 언급한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안전조치 소홀이라는 참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로윈 축제 당일 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마약 단속 인력을 수십 명 배치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참사 직전 특별 지시를 내리는 등 마약 수사에 비중을 둔 것이 맞는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청장님 마약 단속에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놓친 거 아니에요? 김광호 청장님. 네,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거는 맞습니다. 참사 뒤에도 수사기관의 마약 집착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4일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에서 유류품을 거둬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마약 관련 의혹이 제기돼 검사 의뢰를 한 거라며 참사와 마약 사이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도 일방적 수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좀 이렇게 소통을 진행했다면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유족에게 시신 부검을 제안하면서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본질이 아닌 마약 문제를 되풀이해서 꺼내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사인이 압사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예, 알고 확실치 않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마약 관련해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에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억울함을 풀고 사연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제안한 것일 뿐 대검에서 지침을 내린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엉뚱한 의혹에 한눈 팔려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고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참사의 핵심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한 발짝씩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정 전 실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지 관심인데요. 불체포 특권 등 변수도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소환 통보도 없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하더니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자금 8억 원의 용처로 검찰은 구속 이후 매일같이 김 전 부원장을 불러 이를 캐물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칼을 빼든 검찰의 행보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엔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 등 변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애초 계획대로 최장 구속기한인 20일을 이틀 남기고 정 전 실장에게 뇌물 2억 4천만 원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받은 검은 돈의 실체를 알았는지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최종 결정권자로서 특혜 제공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측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온 데다 검찰이 최근 계좌 추적 등으로 사전 작업을 벌여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피해를 준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아직은 이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수사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면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변수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과 제1야당 대표란 상징성입니다.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이 무리해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서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차분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에 비나 눈이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지방에 1에서 5cm, 충북과 전북 북동부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그 밖에 중서부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수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남 공주시 금학동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있던 60대 부부가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10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가 과열되며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예방적 매몰 처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나주와 영암 지역에 확대 적용 중인 예방적 매몰 처분 범위를 어제부터 무안과 한평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지자체가 방역에 더욱 관심을 두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북대 교수가 새만금 풍력 발전의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넘게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허가 철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됩니다. 일부 용도 제한 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200배 먹튀 논란이 제기되며 빛이 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북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720억 원에 팔아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부와 감사원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 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 1건과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해 발전 사업 양수허가 철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기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설립한 법인이 산업부에서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이 반복돼 전력시장 질서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가 당시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가 철회 결정에 따라 지분을 인수하려던 외국계 기업이 철수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등 지역 경제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사 자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5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운데 한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공통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배우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보다는 약간 더 보육 위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군데가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러나 두 기관의 관리 주체와 교사 자격 등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유보 통합 추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교육이 출발선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국가교육 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유보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이 부총리는 취임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주무부처 등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부처 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복지부와 논의에 오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 자격과 처우, 양성 등 유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교사 통합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유보통합이 관리 주체 일원화라는 첫걸음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청소년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2세 이상 청소년도 오늘부터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돼 오늘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의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 접종일에서 90일이 지난 청소년은 BA1이나 BA45 변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화이자 이가 백신 두 종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홍콩 주민의 격리 없는 중국 여행이 내년 1월 중국의 설 연휴인 춘절 전에 허용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 더 스탠더드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고 방역이 완화되면 홍콩 주민은 중국에서 사흘 동안 의료적 감시만 받으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홍콩 주민이 중국을 여행할 경우 현지에서 5일간 시설 격리와 3일간 재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방역을 완화하면서 북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치료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의 대북 무역상들은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무역상들은 그동안 식료품이 북한의 주문 품목 1순위였지만 최근에는 해열제와 진통제,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외국산은 물론이고 중국산 치료제도 구하기 쉽지 않아 대량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무역상들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사용 승인한 데 이어 8월에는 자체 개발한 치료제인 아쩌프 시판을 허용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방역 완화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져 북한으로 유입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중국의 설인 춘제 전후에 중국 내 감염자가 급증하면 북중 화물 열차가 다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한 물자를 서둘러 확보하라는 지시가 중국 내 북한 무역 일꾼들에게 하달됐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운행하는 북중 화물 열차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번진 2020년 8월쯤 중단됐다 지난 1월 재개됐습니다. 이후 단둥 지역 봉쇄로 지난 4월 다시 멈춘 뒤 5개월 만인 9월에 정상화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코로나19 방역이 올해 이룬 주요 성과로 꼽았지만 겨울철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조달한 백신을 접종했지만 전면적인 접종은 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최근 사육시설을 탈출해 주인 부부를 덮쳐 숨지게 한 곰 3마리가 사살됐는데요. 앞서 2차례 탈출 소동이 있었지만 처벌은 벌금에 그쳤고 이 곰을 원래 시설로 돌려보내면서 결국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한 불이 밝혀진 농장에 정적을 깨는 총성이 울립니다. 사육시설을 탈출해 60대 부부를 덮친 곰이 사살되는 순간입니다. 이 곰이 탈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한 마리가 탈출했고 2019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벗어난 곰은 포획된 뒤 허가받지 않은 원래 시설로 되돌아갔습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반달가슴곰 같은 국제 멸종 위기종을 사육하려면 적정 시설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농장주는 탈출 사고 이후 이 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시설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기마다 점검을 가고 있어서 이번 3분기에 하긴 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유물로 분류되는 곰을 사살하거나 몰수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몰수해도 관리할 시설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몰수를 해도 그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거든요.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그 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24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동물단체는 이미 곰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 대처도 미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탈출 사고라든가 인명사고를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곳일수록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잇따른 사육 곰 탈출에도 안일한 대응만 반복해 끝내 사람도 곰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제도와 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86,800여 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41.7%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월세 거래가 늘어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데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연 7%까지 치솟으며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 1인당 평균 68만 원씩 지급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되는데요.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액을 환급받은 근로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 4천 원. 전년도보다 5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최근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 원대였지만 2016년 귀속분부터 5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또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카드사별로 포인트를 어떤 혜택을 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공제 한도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13월에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 UAE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김대기 실장이 오는 14일까지 UAE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UAE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찾는 건 처음으로 무함마드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원전 문제 등을 포함한 양국 협력을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4강 대진표도 확정됐는데요. 특히 모로코가 난적 포르투갈을 꺾고
아프리카 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출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 추아메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프랑스는 후반 시작 9분 만에 잉글랜드 해리케인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후반 33분 지루의 천금 같은 결승 헤더골이 폭발하면서 준결승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39분 해리케인이 프랑스 골키퍼인 토트넘 동료 요리스와 페널티킥으로 또 한 번 마주했지만 공이 크로스바를 넘어가면서 월드컵 여정을 마감했습니다. Final result for me, terrible. It was a good result. 돌풍의 팀 모로코는 호날두의 포르투갈마저 넘어 아프리카 팀 최초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특유의 철벽 수비로 골문을 걸어 잠근 모로코는 전반 42분 누사이리의 헤더 결승골로 4강의 역사를 썼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벨기에를, 16강에선 스페인을 누른 데 이어 이번엔 포르투갈까지 유럽의 강호들을 차례로 잠재웠습니다. Somos entre los 4 mejores del mundo. Eso no es algo normal y corriente. Se vive una vez en la vida. Y mira cómo está todo el mundo ahí, contentos. Me imagino en todos los países árabes. 두 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된 포르투갈 호날두는 후반 교체 투입됐지만 팀의 탈락을 막지 못하고 눈물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개막 3주간의 열정 끝에 이제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 프랑스와 모로코의 4강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러시아가 항구 도시 오데사를 드론으로 공격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등 러시아가 점령 중인 지역을 포격하는 등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전력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 거주지가 파손됐으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Після нічного удару іранськими дронами, Одеса та інші міста і села регіону у темряві. Станом на цей час більш ніж 1,5 мільйона людей на Одещині без світл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배 중인 도네츠크 등을 공격했습니다.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시내 중심부 등지를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동남부 멜리토폴에서는 10일 밤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친러시아 당국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측 시장은 침략군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로 용병회사 와그너의 군막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차세대 무기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던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현지 시각 11일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가장 강력한 파괴 수단을 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차세대 무기는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신무기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중에 미사일 낙탄 피해를 입은 폴란드 접경 지역에 독일이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체계를 지원합니다. 독일 연방군은 현지 시각 13일 폴란드로 정찰팀을 보내 패트리엇 방공 체계 설치를 위한 입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DPA 통신이 전했습니다.
사정거리가 60km 이상인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 간 통합 방공망의 일부로 나토 동부 전선의 기반 시설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오늘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최고 5cm, 충북과 전북 북동부, 경북 북서 내륙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영남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8도, 청주 영하 2.3도, 광주는 0.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5도, 대전 6도, 대구와 여수는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수요일인 모레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하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조사와 새해 예산안 협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제출된 뒤 거부 방침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소방청이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꾸려지는 중앙통제단을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가동했다고 밝혔지만 YTN 취재 결과 근무자 명단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밝힌 것과 달리 전국 구급 차량을 현장에 동원하는 조치도 중앙통제단이 내린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담도 커지면서 월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25일 만에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년 뒤에는 달 궤도 유인 비행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고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표결 전에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투표엔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건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이처럼 야당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 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강행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린 규탄 대회에서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화해 가출범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정권을 흔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믿고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국민에게 심판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정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 대표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억지이자 생트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다며 국회에서 여야 사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건의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제출되면 그때 거부 방침을 표명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제출 때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거부 여부조차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처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불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예산안 협상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속셈은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방탄국회를 여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해임안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가서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자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덮으려는 그런 속셈밖에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은 애초 국정조사를 반대하던 여당이 해임 건의안을 핑계로 억지 주장에 나섰다고 맞섰습니다. 해임 건의와 무관한 국정조사까지 문제 삼는 건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과 유족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라는 겁니다. 국조특위는 국조특위대로 빨리 가동을 해서 이 사태의 진상규명과 또 이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이 벌을 줘야 되고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도.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 감세안을 추가해 새로운 단독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압박했고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그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좀 최대로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민생 예산 발목 잡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서민, 복지, 국가 예산, 경제 위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 쳐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기승절 이재명 아닙니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대로 오는 15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지만 해임 건의안 처리 여파로 휴일 협상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놓고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은 참사의 책임을 지고 파면돼야 마땅하고 법적인 책임을 가리기 위해 시급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하고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구속영장 기각 엿새 만에 경찰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특수본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밤 9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헬로윈 기간에 인파가 몰리며 사고 위험이 있다고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참사가 벌어진 뒤에도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 차질을 빚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참사가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내는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 발생했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참사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서울 성수대교 일부가 칼로 자른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해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부터 서울시 공무원 등 책임자 17명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여러 명의 과실이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이어졌다는 수사당국의 공동정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듬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책임자 13명도 같은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건축 계획부터 공사, 관리 등 각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최근 2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책임자의 잘못이 중첩돼 참사를 낳았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좀 더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 신청 때도 개인의 잘못에 무게를 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의 공동 책임을 묻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어느 기관 하나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낳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복합적인 각자의 과실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과실의 공동정범을 만들지 않으면 분명히 사람은 인명 다중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다만 공동과실로 각 기관을 한데 묶는데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때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수본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묶을 피의자들의 구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어느 기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느냐에 따라 공동정범의 얼개도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청이 가동했다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근무자 명단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YTN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소방청 자료를 보면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중앙통제단에는 모두 12명이 근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12명 모두에게 인터뷰를 시도해 이 가운데 3명은 중앙통제단 일원이 아니었다거나 참사 당시 아예 다른 현장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의불개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상대 탓을 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추천 이유였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에도 여야 시각은 판이하게 갈렸습니다.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드러난 국가 부재의 민낯은 믿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교수신문이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과의불개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응답자 절반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과의불개를 추천한 박현모 교수는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나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고 고칠 생각을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욕개미창,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추천한 남기탁 명예교수는 우리 대학의 연구윤리가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위는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을 뜻하는 누란 지위, 4위는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수비였습니다. 지난해 사자성어는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묘서동처, 재작년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아시탑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이 전국 대학 교수 935명에게 이메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수도권의 한 지역 농협이 150억 원대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불법으로 해줬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조합원인 농민들의 손해가 난 셈인데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재발 방지 등의 조치도 신속히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한 지역 농협. 이 농협의 한 지점이 2019년부터 3년간 브로커를 통해 모두 200여 명에게 1인당 수천만 원씩 모두 150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신용등급 미달 등의 이유로 은행 대출이 거부된 사람들에게 농협 직원과 짜고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60여 명이 지난해 파산하면서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농협 측은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점장 등 2명은 10달이 넘도록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경찰은 대출이 한 지점에서 발생했지만 전체 금액이 150억 원이나 돼 지점의 위 조직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조합 규모를 고려하면 이 대출로 인한 손실이 큰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대출이 총 2조 원이 좀 넘는데요. 그리고 또 대손 충당금 자체가 계속 또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경영에 부담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내년 조합장 선거를 의식해 사건을 쉬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이 농협 지점에서 근무하던 현 조합장의 동생이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비리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4년여간 농협에서 계속 근무하는 특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개로다가 조합원들이 알려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재발하지 않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그런 잘못되는 것을 가리고 친가족인 직원의 뇌물수수 비리에다 150억 원대 불법 부실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나뉜 관리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져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만 3세에서 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설 기준과 교사 자격, 처우, 학비 보육료 재원이 달라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지는 건 물론 교육과 보육 여건에서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전 정부에서 내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통일부는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단체 설립 목적 외 사업이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강한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져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추산 올해 국내에 들어온 철새는 지난해보다 17%가량 많은 143만 마리. 동시에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되는 면적도 지난해보다 4.3배 더 넓어졌습니다. 초기엔 경북과 충청, 경기 등 주로 중부 지역에서 관찰됐는데 점차 서부와 남부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건 대표 오리 주산지인 전라남도입니다. 현재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은 농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나주와 무안, 함평, 영암 등 영산강 줄기를 타고 발생이 집중됐습니다. 철새가 가장 지금 많이 발생한 데가 현재 19건 중에서 지금 17건이 순천만이거든요. 순천만에서 교류된 철새가 지금 현재 영산강을 통해서 서해안까지. 이에 따라 전남은 방역 지역을 발생 농가 반경 10km에서 반경 12km로 늘렸습니다. 나주와 영암을 비롯한 위험 지역의 오리 매몰 처분 범위도 반경 2km로 기존보다 2배 넓혔습니다. 농장 안에서 약간 소독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독하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당국은 고병원성 AI 확산세가 이달 절정에 이른 뒤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올해 들어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얻으려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올해 거래된 임대 물건 2건 중 1건은 월세 거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올해 처음 40%를 넘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월세 비중이 커진 건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은 물론이고 단독 다가구 주택의 월세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전체 주택의 월세 비중도 전체 전월세 거래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처럼 월세 거래가 늘어난 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요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은 올해 들어 7%를 훌쩍 넘으며 1년 전보다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전까지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우리 통화정책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 우리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며 한시름 놓겠지만 여전히 높은 미국의 고용률이 변수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여는 FOMC에서 또 한 차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역대 최대 역전폭인 1.5%포인트에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폭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 또 국제에너지 가격 등 대외 여건 변화. 낮아지고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청신호입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신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면 지난 주말 발표된 높은 고용률은 물가가 예상보다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우려를 낳는 적신호입니다. What the market really wanted was a soft jobs number to confirm that the Fed would pivot. They wanted to see the economy weakening faster.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클 경우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75p를 올리게 되면 아마 금융시장에 많은 충격이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마치 따로 임시금통회를 막 열면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은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여기에 큰 폭으로 올려잡을 걸로 예상되는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도 우리 통화 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FOMC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내다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11일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뮤추얼 펀드와 헤지펀드 등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기반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은 공업과 원재료, 에너지 등 경기의 영향에 민감한 분야의 비중을 평소보다 늘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한국 돈으로 6,27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큰손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금융투자업계가 국회와 정치권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빠르게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어제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불확실한 주식과 채권 시장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 세제 개편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권회사들도 투자자들에 대한 안내나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발전 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최대 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지난 2015년 새만금 해상풍력 지분을 확보하고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의 사업권을 양도한 뒤 이를 다시 태국계 회사에 넘겨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 9일 심의를 열어 A씨가 산업부로부터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전력시장 질서를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렌타인과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등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천만 원어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노리카 한국법인은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한 건 중국 영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홍콩 매체가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얼마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일부 중국 관측통들은 중국이 북한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꺼린다고 말한다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일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김정일의 행적을 조명하면서 지구 둘레를 17바퀴나 돈 것과 맞먹는 거리를 시찰하며 주민들에게 헌신했다고 칭송했습니다. 특히 김정일이 야전 열차에서 일하다 순직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강력한 군대를 키워내 제국주의자들을 제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북한이 중요시하는 정주년이 아니어서 대대적인 행사는 없고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일본이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공동훈련과 전투기 개발 등 국제적인 안보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위비 증액을 기시다 총리는 세금을 늘려서 마련할 생각인데 여당 내에서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반발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과 호주는 지난 10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속에 양국은 이번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共同訓練等を通じた総合運用性の向上、防衛装備、技術協力、サイバー、宇宙領域やその他の戦略的能力などに関する日豪防衛協力が挙げられております。 일본은 오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자위대 전력을 미국에 의존해온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방위장비 협력에 나선 겁니다.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하기우다 자민당 정조회장은 타이완을 찾아 지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支配といった基本的価値を共有し、緊密な経済関係と人的往来を有する極めて重要なパートナーであり、大切な友人です。 안보 위기 속에 국제적 협력은 빨라지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방위비 재원이 계속 논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5년 뒤 GDP 2% 규모로 방위비를 늘리려면 정부 지출 개혁과 함께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또 국채를 발행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私たちの今の平和で豊かな暮らしを守るために、また私たちの世代が未来の世代に責任を果たすためにご協力を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하지만 자민당에서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경제난 속에 총리가 증세를 공식화하면 여론이 악화할 것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 4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오는 16일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 등을 담은 국가 안보 전략을 확정합니다. 여기 수반되는 방위비 마련을 놓고 올해 안에 이견이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가해 사상자 4명이 발생했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시내 중심부 등지에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격으로 민간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쇼핑센터 건물 등이 파손됐다고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석 달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란 리알화 시장 환율을 고시하는 사이트인 본바스트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매매 환율은 미국 달러당 37만 200리알을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했던 지난 9월에 환율이 31만에서 32만 리알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달여 만에 화폐 가치가 15%가량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적 밀착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한 가운데 이란 내부 불안 요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리알화 가치가 계속 하락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콩 내 모든 대학이 졸업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8일 교육부가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공립대와 사립대 등 총 11개 대학은 국가보안법과 중국에 대한 이해 등을 가르치는 국가교육 과정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하고 관련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런 강제 교육 과정이 국가관 고양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지난 3년간 미국 방역을 이끌고 이달 퇴임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역사상 여러 전염병이 인류의 도전장을 던졌기에
이번 팬데믹이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으나 일부 질병은 문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968년부터 이 연구소에서 이뤄온 파우치 소장은 이달로 54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이 20여일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나사는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허공에 세 가닥의 줄이 길게 늘어지더니 끝에 달린 낙하산이 활짝 펴집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으며 유유히 내려오던 우주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인 태평양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된 지 25일 만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유인달 탐사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인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닿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때입니다. 우주선은 마네킹을 태우고 궤도 비행을 하면서 달 표면에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행사 탑승이 가능한 우주선으로서는 지구에서 가장 먼 43만 2,000km 지점까지 도달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Artemis 1 has thus far been pretty phenomenal, right? You know, the whole point of a test flight is to prove that we did the engineering and the design work correctly. 무사 귀환의 최대 관건은 방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기권을 돌파할 때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섭씨 2,800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heat shield performs as we intend it to perform so we can fly crew on Artemis 2. 이번 귀환 비행을 분석한 결과는 2년 뒤 사람을 태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가 가능한지 척도가 됩니다. 나사는 궁극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상주하는 달 기지와 정거장을 지어 달 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블랙홀의 활동을 관측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이 본격적으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처음 구상돼 14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한국도 우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19년 인류가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남극과 유럽, 미국 등 6개 대륙에 설치된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겁니다. 이제는 블랙홀 한 개가 아니라 우주 속 모든 블랙홀의 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초대형 전파 망원경이 본격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남아공에 전파 망원경 197대와 안테나 13만 개가 세워지고 영국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할 슈퍼컴퓨터가 설치됩니다. 망원경의 접시 면적을 모두 합치면 1제곱킬로미터를 넘어 제곱킬로미터 어레이, SKA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028년 완공해 2030년부터는 빅뱅 초기에 탄생한 별과 은하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관측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활동 중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는 다른 파장대를 관측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우주의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That science still only understands 5% of the universe. So there is a long way to go, and the SKA observatory no doubt will make a huge contribution. 현재까지 유럽과 중국, 인도, 캐나다 등 14개국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상태. 우리나라는 한때 회원국으로서 설계 작업에 참여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는 옵저버짐입니다. 망원경이 만들어지면 어떤 연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측 데이터를 회원국끼리만 일단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 접근권이 굉장히 제약이 되는 거죠. 우주의 신비를 새롭게 밝혀낼 인류 최대의 우주 관측 프로젝트 SKA에 우리나라도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선두 인삼공사를 꺾고 홈 5연승을 달렸습니다. 수비 전문 후보 선수 우동현이 4쿼터 깜짝 활약으로 친정팀을 올렸습니다. 프로농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대구가스공사 가드 우동현이 외국인 선수를 앞에 두고 과감한 드라이브인 득점을 올립니다. 84대 84로 팽팽하게 맞서던 4쿼터 중반에는 빠른 몸놀림으로 수비수를 따돌리고 레이업으로 득점합니다. 경기 종료 4분여 전에는 상대 에이스 변준영을 앞에 두고 페이드어웨이 슛을 터뜨리며 점수차를 6점까지 벌립니다. 올 시즌 경기당 평균 6분 30초를 뛰며 2.1득점을 올렸던 우동현이 펼친 4쿼터 깜짝 활약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인삼공사에서 뛰었던 우동현은 승부처가 된 4쿼터에만 12점을 올리며 친정팀을 울렸습니다. 우동현을 앞세운 한국가스공사는 선두 KGC 인삼공사를 100대 95로 꺾고 홈경기 5연승을 달렸습니다. SK 외국인 선수 자밀원이가 속공 상황에서 호쾌한 슬램덩크를 터뜨립니다. 석점슛까지 던지는 족족 림을 통과한 SK는 1쿼터에만 35점을 퍼부으며 DB의 20점 차로 앞서 나가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전날 KCC에 져 3연승의 상승세가 꺾였던 SK는 하루 만에 다시 5할 승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게임이 좀 아쉽긴 했지만 오늘 또 마음 바로 잡고 오늘 다 같이 또 뭉쳤던 게 오늘 좋은 게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는 홈팀 LG가 21득점, 22리바운드로 활약한 외국인 선수 마레이를 앞세워 22점 차 대승을 거두고 삼성을 4연패로 밀어넣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아침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5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와 눈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5cm, 충북과 전북 북동부, 경북 북서 내륙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영남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8도, 청주 영하 2.3도, 광주는 0.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5도, 대전 6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는 매서운 강추위 속에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 비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